이제 앞선 기도에도 뭐 말씀하셨고, 또 이제 우리 수진 매니저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이러한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과연 이 선택을 잘 했는지, 잘 한 건지, 혹은 내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보고 정말 잘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 욜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욜로. You only live once라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이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같은 상황을 겪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괜히 어떠한 상황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린애들일 경우에는 인생 2회차가 아니냐,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두 번 다시 겪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정답이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내가 뭘 골라야 정말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선택에 대한 확신, 내 선택에 대한 어떠한 그 보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찾고는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정답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이제 그 정답을 찾는 능력을 가지는 과정이 바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고민. 고민과 고찰.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한 번에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고민. 내가 도대체 이런 고민을 왜 하나 싶은 그런 답답한 고민들도 하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수학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너무 안 풀려가지고 답안지를 보게 되면 되게 속 시원할 때가 있죠. 아,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근데 이제 사람이 답안지에 의존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답안지 자주 보지 말라고. 근데 조금만 안 풀리면은 바로 답을 찾아가요, 답안지를. 근데 우리 인생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나한테 답을 주는 사람만 쫓아다니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느 코스로 가야 될지가 고민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설수진 매니저님이 A 코스로 가세요라고 해서 A 코스로 갔더니 너무 좋았다. 근데 또 새로운 또 코스를 또 이번에 개척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되면, 어느 길이 좋을지에 대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보다도 또 수진 매니저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물론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 그 전문가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앞선 기도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홀로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이 과정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면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닌 이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저 또한 제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의 그 흔적과 과정, 그 과정의 냄새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드리는 말씀 답들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저런 과정, 저런 고민을 하고 저런 답을 내렸구나라는 생각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더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우울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림, 자해하는 그림이나 우는 모습, 피를 흘리는 등을 그런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그림을 보면 심신의 안정을 느끼게 되고 위로받는 느낌이라 힘들 때, 우울할 때마다 자주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새는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 저를 보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많이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마음이 참 제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질문해 주신 분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다라고 제가 함부로 단언하기에는 뭐 제가 그런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좀 쉽지 않은 마음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 제가 많이 이상한 것 같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자체, 어쩌면 저는 이제 문제 해결에서는 문제 인식이 언제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것이 내가 고민이고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출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울한 감정, 나타내는 그림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평소에도 맨날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울하거나 또 힘들 때, 심신의 안정이 필요로 하게 될 때 찾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그 우울하고 힘든 그런 상태를 어쩌면 이제 좀 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자꾸 이런 내용을 찾게 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다 보면은 어쩌면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 힘들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이 글 쓴 분도 이 어떤 이런 그림 또 이런 느낌에 많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또 중독 증세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예전에 그 미군 부대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그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서로 많이 죽이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왔다라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미국의 본토에서는 저 사람들을 다시 미국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래요. 저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사고 치면 어떡하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비슷한 예시로 어떠한 쥐를 두고 한 실험이 있었다 그래요. 중독성에 관한 실험입니다. 중독성. 이제 그 쥐 한 마리를 놔두고 물통을 두 개를 줬다 그래요. 근데 한 물통에는 마약이 들어 있었고 한 물통에는 일반 물이 들어 있었대요. 쥐를 한 마리를 놔두고 물을 줬더니 이 쥐에 좀 시간이 경과하니까 마약이 들어있는 물만 계속 마시다가 결국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실험 결과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물통 두 개는 똑같이 놔두고 쥐를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풀어봤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실험 결과가 놀랍게도 마약에 들어있는 물은 쥐들이 마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물만 마셨다 그래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자 있을 때 더욱더 심해진다. 사람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거. 어쩌면 쥐도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있는 쥐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 우울한 감정과 그림을 찾는 이것도 하나의 중독 증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은 지금 홀로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같이 마음 나누고 이야기 나눌 사람을 찾아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참전 용사들이 미국 본토에 돌아왔을 때 가족하고 소통하고 이제 또 그 가족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염려했던 문제들이 하나도 안 생겼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심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했다 그래요. 하지만 본토에 가서는 마약을 전부 다 끊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모든 문제들, 걱정했던, 염려했던 문제들이 안 생겼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저도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찾은 결과니까 아마 여러분들 구글링 해보시면은 그 영상이나 이런 게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건강한 관계를 많이 맺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 많이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자체가 어쩌면 정말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이제 힘들다 보면은 스스로만 바라보게 되는데, 난 너무 힘든데 상대방이 힘들든 말든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서는 많이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실 수도 있겠다.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거, 또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먼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제 한때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힘들 때 끝까지 정말 이런 힘든 나를 보고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정말 너는 내 편이니? 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어쩌면 사람은 이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 개개인 개체의 전투력은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보다는 약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뭉쳐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강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나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또한 이러한 이 친구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뻗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쩌면 도움을 수수작용이라 그러죠. 주고받고 주고받으며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남을 최대한 많이 도와줘야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남을 도와준 적이 없다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넌 그때 안 왔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예전에 이제 군대 입대할 때, 제 친구들이 입대할 때 그 입대하는 자리를 따라가는 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어차피 가는 건데 뭐 알아서 가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입대할 때가 되니까 이게 거꾸로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아, 그때 그 친구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저도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 때 최대한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도 그런 걸 배운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 나 또한 나약한 존재고 언제 또 나도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1번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이제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더 나가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정신과 치료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과거의 정신치료와 요즘의 정신치료에 대한 이미지는 분명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지금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도 하자라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마저도 안 하는 거랑,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해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을 사용량을 줄이자라고 했을 때, 뭐 플라스틱 빨대 내가 안 쓴다고 뭐 남들이 안 쓰나? 뭐 이 빨대 하나 안 쓴다고 이게 뭐 몇 그램이나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절약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그 의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빨대를 조금 덜 쓴다고 세상이 바뀌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라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왜 관심이 없을까?
지금 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찾아보자. 플라스틱이 실제로 이 세상에 지금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빨대 플라스틱은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까? 뭐 예를 들자면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은 쓰레기는 어업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물이나 뭐 실제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가 정확히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아, 어쩌면 우리의 그 환경 운동도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환경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해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를 계속 줍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뭐 쓰레기 이번 뭐 효정기동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자기 집 앞에라도 일단 쓰레기를 많이 주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주에 지금 계시죠? 저기 정은주 씨, 김초연 씨. 예. 제주에는 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이 없나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건. 제주에 어떠면 이제 시내잖아요. 그러면 제주시 안에 어떤 또 그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 환경에 대한 정책이 어떻다고 안내를 해주는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UPF나 또 여기 교구장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그 전주도 전주시, 제주시, 광주는 광주시에 대한 환경 정책에 대해서 뭐 시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YSP가 앞으로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매일같이 쓰레기 주운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쓰레기를 주워도 쓰레기가 안 줄어요. 도대체 시에서 뭐 합니까?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 환경이나 이 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들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초대해가지고 저희 YSP는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이 환경 정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레기가 줄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환경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의 활동도 또 새로운 개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시 정책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있는데 왜 시행이 안 되죠? 왜 쓰레기를 아무나 버리는데 이 사람들을 왜 어떻게 보면은 그 벌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분을 못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사회 참여, 정치 참여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그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토론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컨텐츠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선이 내년에 오잖아요. 아마 지금 나이 이제 고3 이상이신 분들은 내년에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고3? 고2인가요? 어쨌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투표권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나라의 운명을 또 앞으로의 5년을 또 정하게 될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선거가 있고 또 나가서 지방선거도 있을 텐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라고 봤을 때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도대체 누가 환경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가 또 혹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꼭 환경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누가 주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그거예요. 저도 이 축복 가정으로서 누가 이 다자녀에 대한 혹은 이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현실성 있고 정말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답을 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전주에 살고 있으니까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 다들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 정부에게 던지고 싶은 고민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뛰어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 참여, 정치 참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나라가 개판이다, 뭐 헬조선이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나 고민들을
던져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김초연이라는 우리 대학생이 갑자기 그 어떤 국민의힘 그 의원한테 아니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답했을 때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미래를 좀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YSP 이거 1, 2년 보지 않습니다. 2027년 그 이후까지도 우리가 이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환경 운동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질문입니다. 지금의 많은 일반 학생들이 자기들의 재미를 즐기며 상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이 질문이 조금은 제가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데 질문을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제 요즘에 이기주의를 좀 이제 문제 삼으신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반 학생들이 자기의 재미,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거나 상대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질문을 가공할 수도 있지만 본래 의미를 퇴색시킬까 봐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대로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어쩌면은 이제 그 이기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논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주의는 그거잖아요. 나만 좋으면 돼. 남이야 피해를 보든가 말든가. 이제 거기에서 가지는 관점이 나는 중요하지만 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약육강식의 방식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고 약한 사람은 당연히 짓밟혀야 된다. 이것이 과거 뭐라 해야 될까요? 14세기, 15세기 유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참 흑인 노예제도가 발발했었던 그때 시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인간인데 누군가는 막 층층이 쌓여가지고 노예선을 타고 흘러갔던 그 과거의 내용들처럼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21세기를 살아가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강원도 인제였나요? 등산을 하고 있던 50대 노인을 20대 청년이 그냥 찔러서 죽였다 그래요.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분노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인간은 왜 이런 거에 분노할까? 그러니까 나만 분노하는 게 아니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인륜 도덕이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약육강식의 태도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육강식의 태도를 원한다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필요가 없죠. 분노하는 감정이 생길 이유도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본심의 근본에서부터 사람과 사람은 동등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다 귀한 존재다. 왜? 하늘 부모님의 창조물이고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를 종교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륜 도덕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관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애국가에 보게 되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천사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하늘이 존재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낳은 자녀, 하늘의 그 후손, 어쩌면 환우, 이제 막 웅녀, 막 그 내용을 통해 단군이 탄생하고 그 하늘의 귀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가치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많이 돌아왔습니다만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도 충분히 자유로워야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되는데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남의 행복을 짓밟는 행위는 바로 그 인간에 대한 존중 가치가 없다는 거겠죠. 그것을 이제 저희가 한마디로 인간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관이 이제 그런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남의 피해에 대해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에서 이번에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속초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청년 학생들이 지금 원정 유흥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원정 유흥 맞나? 어쨌든 그 원정 유흥과 같은 표현을 쓰더라고요. 서울에서는 4단계로 다 막아버리니까 시골로 가서 놀려고 속초까지 지금 막 가가지고 쓰레기 한참 버리고 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몰상식하고 너무 그 원초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초적인 그 쾌락에 근거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에 대한 기본 상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이에 대해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라면 바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첫 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라고 한다면 뭐냐면요. 이 나라나 혹은 그 단체를 위해서 개개인은 모두 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뭐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다 개인의 욕구를 뒤로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 북한에 있죠. 중국에 있죠.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개인은 전부 다 개인의 소유, 개인의 욕구까지도 다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어쩌면 대한민국도 이러한 내용들이 이 정치에 대한 그 관점들이 많이 변해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군부 독재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쩌면 투표도 이제 군대에서 조작해가지고 막 대통령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쩌면 실수했었던 그런 실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전라도 지역은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뭐 꼭 어느 한편은 편향적인 발언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의 전체주의적 그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지금은 굉장히 그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보다 보면 나 개인의 어떤 욕구와 나 개인의 행복을 배제시켜온 지금까지의 문화하고 역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그 극과 극으로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기주의 방향으로.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기주의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물론 나도 내 개인의 행복을 주장해야 되겠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같은 국민들을 다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나의 행복 또한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일수록 위하여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표현이 사회에서 나온 표현이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기주의자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내가 과연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병원이 엄청 그 돈만을 밝히는 의사예요. 여러분이 아프지도 않은 데를 막 아프다고 얘기해줘요. 아, 이거 이 친구 딱 보니까 뭐 의학적 지식도 없는 것 같고 이번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구가 왔다, 호구. 이참에 돈을 좀 한번 뜯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짓 진료를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치과가 5군데를 가보다 5군데는 가봐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요즘에 그런 데 있다는 거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그 각자의 개개인만을 위한 그 이기주의 사회가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 사회가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어쩌면 이 질문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근본은 무엇이고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류라고 하는 이 종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질문하신 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답을 좀 개인적으로 드려보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축복은 이세와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과 축복받을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시는 질문을 주셨는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방법이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요거에 대한 답을, 제가 어떤 개인적인 답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약간 컴플레인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셨는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왔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데 그 자녀가 2세가 아닌 1세랑 축복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모의 노력을 너무나도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머님께서는 1세, 2세 축복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혹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1세랑 축복 받고 싶으시다면은 그분을 정확히 전도하시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기 위한 축복 절차에 들어오기 위해서 야, 미안한데 내가 통일교인인데 떠날 수는 없어. 근데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만 받자. 그래가지고 설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정말 축복에 대한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사회 사람과 결혼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면 또 한 명을 전도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전도되신 분이 오히려 지금 이 질문하신 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힘이 생긴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축복에 대한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는 가치로운 관점에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질문하신 분도 어쩌면 축복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있어서는 결혼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 축복에 대한 가치와 의의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혹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련이나 행사 프로그램에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도 이제 축복을 준비해야 나 또한 축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식을 들어가면서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축복식을 딱 들어갔더니 그냥 커플이 그냥 둘 다 이제 뻗어서 자요 그냥 축복식 내내 이러고 자고 있어요 그냥. 그냥 그 얘기는 뭐냐 축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축복식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축복식 빨리 끝나고 그냥 집에 가서 우리 둘이 좀 쉬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축복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아마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축복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도 또 어떤 커플은 이래요. 남자는 그냥 디비 자고 있는데 여자는 눈이 초롱초롱해서 앞에 보면서 남자를 잡은 그 손만 이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 드는데 뭐 그런 커플도 있고 뭐 반대도 있죠. 남자는 이제 열심히 막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자고 있구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부싸움의 첫 출발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러니까 통일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가정연합이라는 조직이 왜 이러한 매스 웨딩, 그러니까 단체로 하는 결혼식을 왜 하는지, 왜 이런 역사가 있고, 왜 이런 역사에 우리 부모님은 들어오셨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고민, 특히나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 혹시 대학생이라고 하신다면, 집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왜 허구 많은 그 행사들 중에 왜 허구 많은 종교 중에 왜 하필 통일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어? 같은 인종도 같은 그 뭐라 민족도 아닌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왜 하필 쉬운 길 놔두고 가시밭길을 걸어 오셨냐? 축복을 통해서 뭘 희망하셨고 어떤 비전을 보셨길래 그런 길을 오셨는지 한번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 분이시라면 한국말로 그 모든 걸 설명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질문해가지고 준비시키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그 비련과 시련의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축복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세로 태어난 거, 축복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게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서는 제가 2세잖아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2세가 아니었으면 제가 통일교회를 들어왔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저는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통일교회를 알기도 어렵고 통일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그렇게 뭐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과연 1세였다면 들어왔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내가 이 안에서 살아가고 이 안에서 느끼고 있는 그 비전과 꿈, 그 가치가 더욱더 가치 있을수록 2세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구나. 어떻게 보면 보다 더 편하고 보다 더 리스크 없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구나라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느끼시는 분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문 주신 분도 그 본질적인 고민을 좀 더 해보고 단순히 결혼의 대체품으로 축복이 아닌 네, 축복은 말 그대로 빌축자의 복자라 그러잖아요. 하늘이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그냥 뭐 이거 얼마짜리고 뭐 나는 이제 통일교인 이세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 그냥 그렇게 그런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고 내가 그 축복의 길을 받아야 되니까 받는 게 아니라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답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정말 1세를 전도하고 그 1세분이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1세가 2세와 축복받으려면 정확히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은 교회 사모님이나 목사님 혹은 가정부장님들께 여쭤보시면 아마 상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1세분들이 청평 41주년을 꼭 이수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1세가 41수련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정도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걸 정말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답을 드리면서 5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질문입니다. 종교를 떠나서도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거절해도 친구가 계속 권유해요. 귀찮고 짜증날 정도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친구랑 만날 기회가 이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이런 친구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도 본인이 마시고 싶지 않은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내 개인적인 결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효정기동단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응? 철수진 씨 왜 술 안 드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 통일교인이라서요.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하니까, 통일교인 이 양반들은 술을 안 먹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황주원 씨, 술 한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 사람들이, 저 양반을 꼭 내가 술을 먹여가지고 정신 빨라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술을 먹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사람들도 술을 마시자 할 때는, 황주원 씨, 술 한잔 하세요? 술 한잔 합시다.
그 말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인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황준호 씨 내가 진짜 당신하고 깊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은 친해지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술 한잔 합시다 했더니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딱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절하는 딱 그런 느낌. 응? 손절. 저는 술 먹는 사람하고 안 어울립니다. 근데 뭐 마치 자기는 이제 사회 사람들은 술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술 안 먹습니다 해버리면은 이 양반이 나를 지금 손절치고 있구나. 나한테 철벽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술을 내가 개인적으로 그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 내 건강상의 이유나 어떠한 내 신념상의 이유 그런 이유들로서 내가 마시지 않는다고 해야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통일교인이라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통일교인 또 있어요? 여기 통일교인 아무도 없네. 아유, 그 국진 씨 술 마셔도 아무도 몰라요. 여기 통일교인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한 신념이 아니라 내가 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지 나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은 나는 술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이시기 때문에 뭐 제가 했던 방금 이야기들이 별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절해도 친구가 계속 권유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친구 문제 아닌가요? 네? 거절하는데 계속 권유하면 좀 짜증나겠는데, 음, 싫다는데 내가 안 먹겠다는데 어쩌라고,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귀찮고 짜증날 정도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보고 드는 생각은 그 친구랑 친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도 좀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친하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제가 너무 이제 개인적인 내용까지 좀 간섭하는 것 같아가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친한 친구라면, 싫다면 좀 놔둬야지. 왜 싫다는데 계속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정말 그 같이 망가져 보고 싶구나. 그 친구랑 정말 이제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하고 정말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이제 사람들은 다 다르고,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너는 왜 안 망가지냐? 우리 다 망가지는데 너만 안 망가진다. 서운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서운한지 잘 이해를 못했었지만, 서로 술 마시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가운데, 너가 정말 나랑 친해지고 싶다는 그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나는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술만은 마시고 싶지 않다. 술 마시는 미친년처럼 내가 놀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좀 이제 그렇게 놀아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싶고, 근데 또 사실은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밑에 있는 두 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 친구랑 만날 기회가 이제 없을 것 같다. 혹시 이게 손절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뭐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봤을 때,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개인적인 관계, 뭐 친분 관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확실하게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친구들을 만난다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술이라고 하는 너무 그 뭐라 해야 될까 매개체에만 집중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커뮤니케이션의 70%가 오류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언어가 30%고 비언어, 반언어가 나머지 70%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악센트나 표현이나 뭐 예를 들면은 알겠어요라고 하는 것도 알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랑 알겠어요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어쩌면 반언어, 비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 문자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이 전부 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유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가 한편으로 좀 궁금하고 또 그런 마음을 또 소중히 할 줄 아셔야 또 앞으로도 친구랑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가는데 정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친해지자고 건넨 말이 상대방 입장에선 예민한 걸 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머리 했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머리가 사실 대머리라서 가발 쓰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충격 받는 거죠, 막 이제. 아씨, 걸렸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말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좀 답을 또 드려보고 싶고, 여러분들의 그 의도도 때로는 오해받아서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서로가 인지하면서 대화하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고 성인이 돼서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런 성숙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질문하신 분한테 아니요, 술 먹지 마세요. 라고 답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러한 개인의 성숙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답을 꼭 드리고 싶고요. 꼭 술을 먹는다고 사회생활을 잘한다거나 술을 안 마신다고 사회생활을 못한다거나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개인의 어떠한 신념이나 그런 개인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받는 시대가 점점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공직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비교적 술, 담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도 저도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를 4년제를 졸업을 했는데 저희 선배들이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보게 되면 항상 술, 담배에 찌들어 있는 모습 보고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죠.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졸업할 때 시즌에는 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제가 공직을 고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압박을 받아도 되지 않는 그런 직업이라는 게 정말 또 감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공직을 선택하게 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을 좀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제 신앙이 그냥 남을 따라하는 신앙인 게 고민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남을 따라하는 것이 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지금 자신의 어떤 생활 패턴, 자신의 어떤 교회를 나가거나 어떤 예배에 참석하는 패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결국에 여러분들 개개인을 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내가 주인공인 이 영화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설수진 매니저가 살아가는 세상은 설수진 매니저가 주인공인 이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확신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키우고 싶고 나를 성장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도 이러한 어떤 고통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남을 따라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주체성이 좀 빠져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이지 남을 따라한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예, 뭐 잘하는 사람 이제 뭐 모방이 창조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따라하다 보면은 잘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고 따라하다 보면은 더 뭔가를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따라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따라하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다면 질문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따라하다 보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쩌면 따라할 때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너 신앙 활동 열심히, 신앙 열심히 하고 있네 라고 표현할 때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그냥 예배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한다든지 혹은 이제 어떤 행사에 스텝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됐을 때 마치 신앙을 잘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어떻게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이 통일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 말씀, 생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일국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뜻에 얼마나 내가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가 신앙이지 않을까. 교회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에서는 어떤 이제 행위적인 어떤 그 신앙적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하늘 보니까 참 보니까 경배라고 외쳤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지만 마치 이제 몸이 그런 자동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파블로프의 개 마냥 그냥 경배하면 나도 이제 모르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습관이 됐어, 습관이. 그냥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게 어디서 가장 두드러지냐면은 가정맹세를 외울 때 입으로는 가정맹세를 외우고 있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멀티플레이가 대단하신지 어쩐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가정맹세를 못 외우면은 저는 막 그 혼났어요. 가정맹세를 외우면 100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열심히 외웠는데 나중에 돼서 보니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성화 이후에 이제 가정맹세에다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원이라고 하는 이제 천일국이 붙고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바뀌는 가정맹세의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뭔 뜻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바뀌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하고 있는 신앙 행위들은 다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경배를 한다면 왜 하는지.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효정기동단 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활동을 만들다 보면 경배라고 하는 순서를 넣으셔야 될 거고, 보통은 이제 가정맹세까지는 그거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행사 기획할 때 하시잖아요. 왜 하는데 왜?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신앙이 남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게 고민이라면 왜 하는지를 찾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이게 정국진 같은 스타일은 그 이유를 많이 좀 찾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고 또 누군가는 그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이래서 하라고 했구나 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왜 하는지 또 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남을 쫓아가기 위한 신앙보다는 나 개인의 어떤 이유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남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남이 그냥 내 주변의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신앙이겠죠. 네, 거기에서의 남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부모님으로 바뀌었다면은 그게 가장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우리의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질문이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많은 고민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 그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자체가 발전의 첫 번째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정명세를 외운다면 가정명세 1절만 두고 한번 또 고민을 해보세요. 가정명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천성경에도 나옵니다. 1절은 이런 뜻이다, 2절은 이런 뜻이다 다 나오거든요.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깊은 고찰도 해보시면서 가정맹세를 외울 때마다 이런 뜻으로 내가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효정기동단을 안 하고 계신 분이 하신 질문이라고 한다면 효정기동단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도 이런 방학을 활용해서 내가 내 신앙을 다지기 위한 활동도 같이 꼭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6번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답을 드리고요. 7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후딱후딱 좀 넘어온 느낌이었는데 평소보다 좀 빨리 온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인데 7번 질문이 총 3개가 있더라고요. 7-1, 7-2, 7-3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동성애 나쁜 건가요?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뭐 그냥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제 스타일은 그런 답이 아니라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저는 언제나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어의 뜻? 그것을 좀 데피니션, 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나쁘다는 게 뭐냐? 어, 어떤 걸 보고 나쁘다고 하시는지 이 질문하신 분께서는 그런 고민도 좀 들게 되고요. 동성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단어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야 될 거, 동성애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자와 뭐 어떤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은 다르죠, 의미가. 근데 우리는 이제 통틀어서 그 전체를 통틀어서 흔히 동성애라고 하는 그 3글자로 모든 걸 통칭하고는 해요.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고 아니 동성애자 무시해요? 동성애를 왜 무시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통과와 반대라고 하는 이 내용을 두고서도 단순히 동성애 찬성 반대 문제는 아닙니다. 더 궁극적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결국 차별이라고 하는 걸 없애자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나빠요? 차별 없애야죠 당연히.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고. 근데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몇 가지의 항목을 보게 되면 거꾸로 차별되게 만드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차별을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문제되는 사안들이 있고 또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네, 저는 죄송하지만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 아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만간에 우리 사지구나, 오지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지구에서는 아마 어젠가 신진영 소장님께서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마 사지구에서도 조만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뭘 문제 삼으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동성애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애를 사랑애라는 단어를 쓰죠. 같은 성끼리 사랑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두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감정과 동성애에서의 그 성애에 대한 행위도 어쩌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가 과연 사랑이냐 아니면 쾌락이냐라고 하는 질문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 사는 모습보다도 퀴어 축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눈살 찌푸려지는 안 좋은 뭐 정말 가까스로 성기만 가린 옷들을 입고 나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무시하지 마라라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과연 아름답게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동성애에 대한 그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동성애라기보다 동성애자,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때려 죽여야 된다느니 막 쫓아내야 된다니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축복을 받고 사모님을 만난 거죠.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동성을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면전에서 무시하고 짓밟고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하늘 부모님께서도 너를 사랑하신다. 하늘 부모님께서도
하느님께서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전해야 그게 바로 진짜 하늘부모님 성회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를 뭐 쫓아내야 된다느니 뭐 법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니 뭐 그런 내용보다도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깔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연합이 언제나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는 자연 굴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참 사랑에 의한 자연 굴복. 이게 바로 참부모님이 위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일 사람 죽여가며 오신 길이 아니고 원수를 뭐라 그래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사탄이 원수잖아요. 원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사탄을 배제해야 되고 이교도를 처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단을 못 참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모시지 않고 있는 불교에 가가지고 막 석상을 깨고 부수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원수인 사탄을 그냥 원수 사탄으로만 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신 게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부모님이시잖아요. 사탄이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고 정말 창조 본연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대로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면 마치 아담의 형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살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형제로 만든 게 참 부모님이에요. 만들었다기보단 발견했다고 해야 될까? 다시 드러냈다고 해야 될까요? 드러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원수를 형제로 만든 게 정말 우리의 위대함인데 우리가 동성애를 원수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내용이지 그들을 막 폭력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가. 더 나아가서 보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과격한 태도로 대하게 됐을 때 과연 세상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너무 우리의 태도도 시대에 맞게 동성애를 허용한다라든지 동성애자를 뭐 법적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하시고 싶어 하셨다라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상 모두가 다 동성애를 하게 된다면 뭐 2세, 3세 자녀는 없겠죠. 어쩌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네이버나 구글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주장하는 글들이 있고 동성애가 후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는데 많이 좀 찾아보시고 혹시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인 논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선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논문을 후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논문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연구들과 또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뒤집어 엎은 내용들도 있는데 과거에 발표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엄청 깊게 관여해서 운동하고 막 그러는 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는 원한다면 뭐 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논문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7-2 한국의 페미니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저는 진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젠더 갈등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전주 학사 살고 있는데 요 앞에가 전북대 그 대학로거든요. 분명히 젠더 갈등 심하다고 그랬는데 한 발자국만 나가보면은 왜 이렇게 커플이 많은지 모르겠어. 다 이제 끌어안고 댕기고 다 뽀뽀하고 댕기고 하는 모습 보면은 젠더 갈등은 인터넷에서만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이게. 너무 커플이 많아요. 그 저녁에 이제 전북대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산책하다 보면은 모든 뭐라 그래야 돼 정자나 의자나 다 커플들이 차지해가지고 있을 데가 없습니다. 있을 데가 젠더 갈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건지 뭐 어찌됐든 많이 젠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젠더 갈등의 어쩌면 이 뭐야 될까 본질적인 젠더 갈등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에 대해서 바꾸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한번 그런 수업을 들었어요. 그 페미니즘과 종교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책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왜 종교가 가부장 제도를 만들어 왔는가라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10년도까지 특히 기독교는 여자 성직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왜냐면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메시아는 남성이다라는 결론을 냈거든요.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도 남성일 것이다. 그러니까 남성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남성이 성직자가 돼야 되고 막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 이후에는 드디어 여성 성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성 목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에서도 1950 몇 년, 50, 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대한민국에서도 1970년대인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그 여성 국회의원, 여성 뭐라 해야 될까? 여성 지방의원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그러한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인권, 여권 신장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어야 되는 거는 저는 필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이 뭐예요? 남자가 우월하네, 여자가 우월하네 하는 어떤 그 전투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늘 부모님,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우리는 동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부모 사상, 하늘 부모님 사상만큼 젠더 갈등의 명확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들이 손해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득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 관점은 분쟁의 관점입니다. 분쟁. 끊임없는 분쟁만 이뤄내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흔히 막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쩌면 만약에 우리가 한 5명이 모였어요. 5명이 모여서 우리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정국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피자를 사주고 갑니다. 근데 그 피자가 라지로 시켰다 보니까 이제 조각이 8개밖에 없는 거예요. 5명이서 먹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3명이고 남자가 2명인 거죠. 한 조각씩 먹고 나니까 3조각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죠. 3조각 남았으니까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이 이번에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한 조각씩 더 먹을게 막 이래봐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열받겠죠. 우리도 입이 있다. 우리가 다 힘썼는데 왜 우리한테 안 주냐? 여자들이 뭐 했다고 그러냐? 그러면 여자들이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8조각짜리 피자를 사준 정국진이 제일 문제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젠더 갈등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피자를 사준 놈이 문제인데, 왜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청년들이 지금 단군 일에 가장 똑똑한 20대가 탄생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데 왜 취업이 안 되고 왜 사는 게 힘들어야 되는가? 대한민국은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있는가? 그 어쩌면 기득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지금 맞붙어야 되는 어쩌면 우리의 그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왜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냐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문을 좁게 만든 사람을 탓해야지 왜 자꾸 남자 여자의 갈등으로만 넘어가는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좀 정치적 발언인 것 같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둘 다 기득권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먹고 살 길 다 마련됐고 돈도 많이 벌고 계시고 우리 청년들은 힘든데 어쩌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저는 그게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투표를 하신다면은 그냥 그 기득권층을 위해서 정치하겠다는 분들 말고 지금 정말 누구보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우리 종교의 수장이 바로 참 어머님이잖아요. 우리는 아니 참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만큼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사랑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요? 가장 여성을 존중하는 우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교회,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나 그렇지 않은 식구님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 우리의 종교의 어쩌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참 부모님이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이렇게 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버님과의 추억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어머님을 때로는 좀 가볍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변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우리가 부모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아버님만 얘기합니까? 어머님도 같이 얘기하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쩌면 그분들도 바뀌셔야 되는데 하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쉽게 안 변하는 거지만 네.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과 남성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투쟁의 관점이 됩니다. 통합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 되자는 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움만 일어날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을 얼마나 품어 안고 갈 수 있고 혹시나라도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국민의힘에 만약에 대통령이 나온다면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국민들이잖아요. 그런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하고 싶고요. 정치에 대한 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통합의 관점을 가지자. 지금의 페미니즘은 너무나도 그 투쟁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마지막 3번.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허무.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게 뭘까요? 이 끝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욜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예,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뭐 죽으면 없어질 건데 어차피 먼지가 될 건데 그냥 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허무할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르게 얘기하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저 또한 이제 때때로는 허무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허무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저는 바로 이제 영적인 배고픔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제 그 육체가 에너지가 필요하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밥을 먹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채우게끔 만드는 것처럼 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영적인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마 원리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인체가 성장하고 영인체가 밥을 먹으려면은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생소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생소. 생소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혹은 진리,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진리와 말씀. 어쩌면 이 허무하다는 거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진리 추구를 위한 삶을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힐링 캠프하고 라디오스타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JYP. JYP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나도 이제 노래도 부를 만큼 불러봤고 춤도 출 만큼 춰보고 돈도 벌 만큼 벌어봤는데 허무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일요일마다 종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어쩌면 쫓기 위해서 그 쫓아내기 위해서 종교를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에 좀 깊은 도를 추구해 보는 것은 이 허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 생소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또 찾고 말씀과 진리를 찾거나 또 생력 요소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뭐 뿌듯함을 통해서 영인체가 선화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쩌면 그런 봉사도 한번 해보시고 남을 위한 어떤 삶을 살아보시는 것도 허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어쩌면 축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 정말 그 허무함을 메꾸는 방법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다 좀 이런 고차원적인 답변보다도 그냥 좀 단순한 답을 드리자면은 일단 꿈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꿈이라고 하게 되면 흔히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뭐 대통령 뭐 이런 꿈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뭐 그 토론을 보니까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는 자기 꿈이 어렸을 때 기관사였다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기관사.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지하철 기관사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어릴 때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모르죠. 내일 저녁에 내가 정말 내가 맛있는 대파라면을 끓여서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 아니면 여러분들 이 시간 끝나고 정말 맛있는 탕수육집에다가 야식을 시켜서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꿈이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실을 기대하는 것이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꿔나가는 과정 속에서 작은 꿈을 계속 꿔보는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목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기타를 치게 된다면 언제까지 어떠한 곡을 내가 꼭 완주를 해야지라는 목표를 두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동안은 허무하지 않지 않을까요? 또 그리고 그 한 곡을 쳐냈을 때 그때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의 성취감이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작은 꿈을 계속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 보면 옛날에는 그냥 멀고 어렵게 느껴졌던 꿈들도 큰 꿈이 아니라 이제 실현 가능한 꿈들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총학생회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그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축제를 딱 봤는데, 뭐 천막도 엄청 많고 무대에서 연예인도 뛰어놀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했더니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총학생 회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축제를 준비를 직접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 했네. 스태프들이 여기서 이렇게 뛰고 있겠네. 이거 이렇게 계약했겠네. 아, 무대 이렇게 만들었겠네.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경험이 없고 그런 꿈을 이뤄본 경험들이 누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나도 크고 어렵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성공의 경험의 누적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큰 꿈,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여부를 떠나서도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보다도 본질적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수식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좀 제 개인적인 답을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일단은 그러한 꿈을 꾸면서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참 어려운 것이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내가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 본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주는 게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살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인생이 이렇게나 짧은데 사랑하고 살기에도 이 짧은 시간에 왜 싸우냐 뭐 이런 말도 하는 또 어른들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나누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랑받기 위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인생 허무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큰 꿈, 그 꿈을 같이 꾸고, 그런 꿈을 같이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YSP와 좀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7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